안녕하세요. 영단기 톱4 대표 강사 최종훈입니다. 오늘 5월달 기출 인사이트 준비했습니다. 5월엔 어떤 라이팅 문제가 나왔었는지 우리 같이 한번 보고 또 앞으로 어떤 문제들이 나올지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죠. 통합형 같은 경우에 먼저 좀 시작을 할 건데 세 가지 주제를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주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5월달에 좀 통합형이 좀 어려웠습니다. 새로운 주제도 좀 나왔고 또 기존의 주제 같은 경우에도 좀 어려운 주제가 나왔는데요. 특히 이거 학생들 되게 많이 헤맸던 주제 중에 하나인데 어피르 킹덤이라는 그 왕국이 고대에 있었던 왕국이에요. 얘가 사우스 에이시아에 있었느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었는데요. 참고로 어피르는 정설은 뭐냐면 미들이스트, 그러니까 중동에 있었다라는 게 정설이에요. 그러니까 예멘 아시죠? 모르시죠? 어디 있는지. 뭐 그냥 대충 그 있잖아. 사우디아라비아 막 쿠웨이트 막 그쪽 있잖아요. 그쪽 근처에 있는 것으로 사실은 정설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가설에 의하면 사우스 에이시아,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인도네시아, 태국 뭐 이쪽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쪽에 있었다라는 또 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근거 세 가지를 제시하죠. 첫 번째는 오피르 왕국에서 나무 제품이 발견이 됐는데 거기서 그 나무 자체가 오피르 출신의 나무 그 제품 자체가 이 나무는 그 중동에선 구할 수 없고 뭐죠? 아시아, 사우스 에이시아에서만 구할 수 있는 나무였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두 번째는 지중해까지 여행. 무슨 얘기냐면 중동에서 지중해를 가게 되면 좀 빨리 갈 수가 있는데 사우스 에이시아에서 지중해를 가게 되면 오래 걸리죠. 한 6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 6개월 걸려서 지중해로 갔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동에서 가지 않고 사우스 에이시아에서 갔을 것이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이론이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어피르에 나온 단어들하고 실제 사우스 에이시아에서 지금 쓰이는 단어들하고 상당히 유사한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다. 그렇게 언어가 공유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분명히 어피르 킹덤은 사우스 에이시아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세 가지 증거를 제시하죠. 그랬더니 렉처에서 이제 반대를 합니다. 어떻게 반대를 했냐면 첫 번째, 이 나무 제품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을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곳이 무역의 중심이었다. 그러니까 오피르라는 왕국 자체가 그 중동에 있었지만 무역의 중심이다 보니까 SA가 이제 사우스 에이시아예요. 그래서 사우스 에이시아 물건들이 들렸다 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아 남쪽에 또 뭔가 왕국이 있었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왕국 뭐 있죠? 뭐 앙코르와트 뭐 이런 것도 있잖아, 그죠? 그런 태국에도 왕국이 있었고 이런 왕국의 물건들이 오피르 들려서 여기에서 잠깐 멈췄다가 여기서 거래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고 나서 무슨 지중해나 뭐 유럽 쪽으로 뻗어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무역의 중심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 사우스 에이시아에서 만든 그 나무 물건이 있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음 두 번째는 지중해까지 여행. 이거는 그 당시엔 불가능했다 얘기를 해요. 한 3천여 년 훨씬 더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건조 능력, 그러니까 배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6개월 동안의 그런 장기간의 여행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비현실적인 얘기다. 즉 사우스 에이시아에서 갔을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 세 번째, 비슷한 단어들이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우연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우연이냐면 예를 들어요. 뭐와 뭐를 예를 들었냐면 영국 단어 중에 dog, 우리가 알고 있는 개 있죠. dog이 있고 오스트레일리아, 물론 지금 오스트레일리아는 영어를 쓰지만 거기 네이티브족들이 사용했던 거.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아에 영국인이 가기 전에 그 전에 토착민들이 사용했던 언어들을 분석을 해봤더니 독이란 단어가 겹쳤다. 개라는 단어가 겹쳤대요. 그럼 이건 그냥 우연이지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냥 우연이다. 이런 경우는 종종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죠. 끝입니다. 그래서 요거 상당히 어려워했어요. 특히 학생들이 세 번째 포인트 잡는데 상당히 고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제대로 반박을 했어요. 막 틀어서 반박한다거나 뭐 꼬여서 반박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다음 두 번째 주제 가죠. 두 번째 주제는 뭐였었냐면 Devil's Footprints라고, 요거는 관심 있으시면 그 구글에다 검색하셔도 나와요. 그러니까 악마의 발자국. 뭔가 미스테리하지 않나요? 네. 영국에서요. 1855년에 엄청나게 눈이 왔고 그 어느 뭐 영국의 어떤 시골 지방에 눈이 왔는데 그 눈 위에 자국이 한 30마일인가 몇 마일이냐 40마일인가 한 100마일 정도 쭉 그 자국이 몇십 킬로에 걸쳐서 발자국이 생겨난 거예요. 근데 사람이 걸어서 그렇게 갈 수는 없으니까 그 또 발자국 모양도 이런 식으로 생긴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모양이지? 이렇게 눈 위에 이렇게 발자국이 생긴 거예요. 길게. 그래서 이게 미스테리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는 사탄,
그러니까 악마죠. 악마가 왔다 간 그런 증거다라고 그 당시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래서 제목도 Devil's Footprints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영국에서 신문에 이게 기사로 났었어요. 그래서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것이 과연 진짜로 악마의 발자국은 아닐 거고 도대체 무엇이었을까라고 해서 세 가지 설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해요. 위딩에서는 이제 세 가지 설을 얘기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 캥거루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 캥거루가 이렇게 점프하면서 이렇게 지나간 거야 이런 설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hot air balloon with 끊어진 로프 이게 무슨 얘기냐면 큰 풍선이 있었던 거죠. 그때도 풍선 충분히 있었겠죠. 1800년대 후반이니까 큰 풍선이 있는데 풍선을 이제 잡아놓으려고 밑에 로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풍선이 이렇게 있으면 그 다음에 여기 로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로프가 있으면 로프 끝에가 끊어진 로프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묶여 있는 게 아니라 끊어진 거야. 끊어지다 보면 이 풍선이 이렇게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이동을 할 거 아니야. 그럼 로프가 이렇게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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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이렇게 치면서 갈 수도 있잖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죠? 그래서 이 로프 자국일 것이다. 이런 설도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invented theory. 말 그대로 지어낸 얘기다. 그냥 신문사에서 좀 구독자 수 좀 늘리고, 그죠? 그 신문 좀 더 팔아먹기 위한 어떤 지어낸 이야기다 해서 세 가지 이론을 제시를 합니다. 참고로 이거 말고 뭐 다른 설도 있어요. 이거 말고 또 어떤 설 있더라? 뭐 그냥 그냥 사람들이 걸어간 건데 별것도 아닌 건데 그냥 군중 심리 같은 거지. 그 동네 사람들이 약간 미신도 많이 믿고 있어가지고 사탄의 그 발자국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이런 설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이거. 그랬더니 렉처에서 반대를 해요. 이 세 가지 이론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캥거루라면 날카롭고 강력한 클러스, 즉 발가락 또는 발톱에 대한 그런 어떤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더라. 그러니까 발가락도 같이 이렇게 퐁퐁퐁 찍힌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아까 보셨겠지만 살짝 뭉툭하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사진 다시 보여드리면 그냥 이렇게 말발굽 같은 모양이지 여기 이렇게 뾱뾱뾱 이렇게 발가락 모양은 없죠, 그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캥거루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핫 에어 벌룬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설사 그런 뜨거운 그런 어떤 열기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중간에 거기에는 나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로프가 나무에 걸려가지고 굳이 그렇게 긴 거리를 이동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로프 또는 풍선 자체가 나무에 걸려서 이동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 invented theory에 대해서 뉴스페이퍼 오피스에서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컬렉트했고 게다가 디테일들을 분석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믿을 만한 이야기이다라고 또 역시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대로 또 치고받고 싸웠던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건 좀 약간 학생들 말에 따르면 무난한 주제였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 가죠. 세 번째는 이제 머스탱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이거 무스탕 아니에요. 네, 머스탱입니다. 머스탱. 머스탱 하면 사실 우리가 그 자동차로 많이 알죠. 그 미국산 스포츠카 있잖아요. 웡웡 약간 좀 덩치 큰 그거를 이제 머스탱이라고 하는데 네, 그게 근데 사실은 이제 원래 이름 말이에요. 말 이름이 머스탱이고요. 이게 일명 그러니까 미국의 야생마 이걸 보통 머스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의 종류 중에 하나인 거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아는데 리딩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머스탱이 야생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초원을 되게 훼손해 놓는다. 이 초원 환경 자체를 되게 훼손해 놓는다. 이렇게 리딩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훼손하는 이유 세 가지가 나왔는데 첫 번째 뭐냐면 초목을 너무 많이 먹는다. 초목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밑에 땅만 남는 거야. 근데 땅만 남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비가 와갖고 그 땅을 이렇게 쓸려 내려가게끔 해갖고 그 토양을 훼손시키고 있다. 이렇게 나왔고요. 두 번째는 얘네들이 많이 너무 뛰어다니고 하다 보니까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해. 그런 얘기했고 세 번째는 뭐냐면 수질오염. 수질오염은 얘네들이 이제 배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배설을 하다 보면 이제 물이나 가까운 강가를 오염시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이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이제 수질오염만 나온 게 아니라 물고기가 죽는다는 얘기 같이 나왔었습니다. 그랬더니 렉처에서 반박을 했죠. 첫 번째 가죠. 식물의 위쪽만 먹는다 이거죠. 초목을 이렇게 뿌리째 다 먹는 것이 아니라 위에만 먹으니까 그거 먹고 나서 다시 식물은 어떻게 해요? 다시 자랄 수 있죠. 그래서 다시 자라는 데 도움이 되고 또 한 가지는 그 얘네들이 이제 덩을 싸잖아요, 그렇죠? 덩을 싸게 되면 이것이 오히려 그 fertilizer, 즉 비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장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까지 추가적으로 했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공간을 너무 차지한다 그랬더니 얘가 뭐라 했냐면 렉처에서
양들을 얘네가 사냥을 한대요. 그래서 양이 없어지고 얘네가 늘어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공간을 차지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좀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양을 없애갖고 지네가 더 많이 사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공간의 문제는 별로 없다. 마지막 세 번째. 수질오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반박이 수질오염된 건 맞는데 그것은 머스탱 때문이 아니라 비버스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비버스가 원래는 굉장히 많아갖고 그 물고기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비버가 뭐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약간 밥주걱 같이 생겨가지고 비버들이 보통 이렇게 강물 같은 게 있으면 이 중간에다가 뭐 만들죠? 나뭇가지 가다가 댐 만들잖아. 댐 이렇게 막잖아요. 이렇게 막게 되면 이게 물이 이쪽에 고이게 되잖아요. 약간 그 뭐라 해야 돼? 수심이 좀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렇게 물고기들이 살기가 되게 좋대요. 좋은데 이 비버가 그 사람들이 비버가 안 좋다라고 생각하고 얘네를 없애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비버가 없어지는 바람에 지금 물고기도 같이 없어져 버린 거지. 머스탱이 이렇게 오염시켜갖고 그 영피쉬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통합형에 대해서 정리해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해 이제 1, 2, 3, 4, 5월이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5월 통합형이 가장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5월이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좀 난이도가 높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뭐 고고학 관련 주제 또 동물 주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땐 이런 식으로 좀 계속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고학 관련 주제는 아마 매달 계속 출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고고학 관련 주제가 조금 이제 어려운 게 오늘 것도 어필을 뭐 나왔었지만 대부분 이론 반박이에요. 이론 반박이다 보니까 이렇게 막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장점 반박이나 단점 반박 같은 경우에 그거에 180도로 반박을 하기 때문에 약간 어느 정도 지연해서라도 쓰면 되는데 이론 반박은 상당히 좀 어렵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는 고고학이나 역사 관련 주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유명사가 많이 나오죠. 또는 지명 같은 게 나오니까 일단 거기에서 거부감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접근하실 때 그런 좀 고유명사 이런 거 나왔을 때 받아 쳐버려야 돼요. 뭐 이런 데가 있구나.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지. 이름이 이상하네 이러면서 그 문제에 빨려 들어가게 되면 놓칠 가능성이 높죠. 포인트들을 이런 거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제 강의 통합형은 뭐 많은 강의 들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 중에 80 플러스 정규 통합형 당연히 들으셔야 되고 제 뭐 강의 중에 문제풀이 레벨 1, 2 있죠. 여기 통합형 다양한 주제들 있고 특히 제 100 플러스 실전 정규 과정에도 통합형 주제들 많으니까 많이 풀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치고받고 싸우는 포인트들을 많이 접하시고 또 익숙해지시면 설사 어려운 주제가 나와도 생각보다 이렇게 이때쯤 되면 반박하겠구나라는 이런 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주제 해보는 게 먼저 중요한 것 같고요. 다음 이제 독립형 가겠습니다. 독립형도 5월에는 좀 전체적으로 쉽진 않았어요. 같이 분석을 해보죠. 일단 첫 번째 주제로 나왔던 게 뭐였었냐면 이런 거는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고민하지 않나요? 직업 관련 주제였는데 재미지만 월급이 적은 걸 선택할래? 아니면 재미는 없지만 월급이 많은 일일 거야.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되게 재밌어. 재밌는데 월급이 150만 원이야. 150만 원도 참 소중하지만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큰 돈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재미는 없는데 월급이 1,000만 원이야. 자, 우리 뭐 선택할까요? 되게 딜레마가 되나요? 솔직히 저는 딜레마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재미없고 월급 많은 일 선택할 겁니다. 하지만 토플로 이제 영작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재밌는 쪽을 선택하는 게 쓰긴 좀 편해요. 볼까요? 어떻게 쓰면 되느냐? 첫 번째, 건강을 쓰면 돼요. 자, 직장 일이 재미가 없으면, 그러니까 여기에 말을 살짝 추가해야 돼. 올도어 같은 거 써갖고 설사 돈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많은 돈을 받는다 하더라도 재미가 없으면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된다. 그렇죠? 그럼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면역 체계가 약해져서 질병에 걸린다. 제 만능 에세이 있죠? 그거 이용해서 쓰시면 돼요. 아주 간단하게 끝낼 수 있고요. 다음 두 번째, 동기부여. 일에 대한 흥미가 있어야 자극이 되고 열심히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재미가 없으면 돈을 많이 받아도 열심히 못 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루즈해지고. 근데 일에 대한 흥미, 좀 월급이 적더라도 흥미를 갖게 되면 또 좀 더 즐겁게, 그죠? 또 열심히 일하게. 특히 열심히에 좀 맞춰 써야 되죠. 동기부여니까. 근데 여기서 꼭 써야 되는 게 뭐냐면 돈을 좀 덜 벌더라도 이런 말이 들어가야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래, 죄송해요. 추가적으로. 그래서 결국 더 열심히 또는 일하게 된다. 근데 여기선 공부는 빼야겠네요. 그렇죠? 더 열심히 일하게 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질문할 수 있죠. 선생님, 아니 재미없고 월급 많은 일 선택해서 쓸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가능해요. 왜 가능하냐면 건강 가요. 건강 간 다음에 아무리 재밌더라도 월급이 적으면 생활비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되잖아요.
그죠? 일은 재밌어도 생활비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 스트레스 받아서 질병을 야기한다. 그래서 이걸로 쓸 수 있어요. 또 두 번째 갈까요? 동기부여. 아무리 재밌더라도 월급이 적으면 금방 지칠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월급이 많으면 어떻겠어요? 그거 자체가 자극이 되는 거잖아. 이 돈이라는 걸 가지고 촉진제가 돼서 더 열심히 일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동기부여로 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쓰기 편한 거는 재미있는 쪽으로 쓰시는 게 조금 더 쓰기는 편합니다. 오케이? 넘어가세요. 두 번째, 일반 사회 문제 나왔어요. 영화가 실생활을 다루어야 된다. 이게 이제 원래 정확한 주제는 뭐였었냐면 영화는 그 영화 자체가 실제 생활을 가르칠 때, 그러니까 리얼리즘이라 하죠.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를 알려줄 때 그 영화는 가치 있는 것이다 라는 게 실제 문제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너무 골치 아프니까 제가 쉽게 한번 바꿔봤어요. 영화가 항상 실생활만, 리얼리즘만 다루어야 한다라는 게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거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그럼 리얼리즘의 반대가 뭐죠? 약간 실생활을 다루지 않는 영화가 뭐죠? 대표적인 게? 판타지잖아요, 판타지.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 반지의 제왕이라든지 해리포터라든지 이런 거 상상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런 영화의 장점과 얘의 장점 어느 게 더 나을까요? 이게 어렵죠.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가끔씩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 1+1을 써야 돼요. 이거는 1+1. 1+1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생활을 다루었을 때의 장점 하나, 바디 1. 그 다음에 판타지 같은 걸 다루었을 때 장점, 바디 2 해가지고 1+1으로 쓰는 거죠. 어드미티드를 이용해 쓰는 방법 있죠. 찬성 문제 갑니다. 실생활에 그러니까 시야로 쓰는 거야. 시야. 약간 시야 만능에서 응용하는 건데요. 영화가 실생활을 다루면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나 지식에 노출될 수가 있다. 이렇게 쓴 다음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유용한 정보도 습득할 수가 있게 된다. 뭐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영화 중에 그 제목이 뭐지? 되게 맛있는 거 식객. 자, 예를 들어서 식객이다. 그럼 식객이란 영화를 보면 거기에 막 요리하는 장면 같은 게 되게 많이 나온다고요. 뭐에 뭐를 넣으면 뭐 김치가 맛있게 되고 뭐 어떻게 하면 고기를 더 맛있게 구울 수 있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그런 실생활을 다루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무슨 정보를 얻는 거야? 요리에 관련된 정보를 얻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 것들을 예시로 쓰면 돼. 지금 내가 얘기한 걸. 그러니까 내가 영화를 봤다. 지난달에 무슨 요리 관련 영화를 봤는데 그걸 봤더니 덕분에 내가 뭐뭐에 대한 어떤 요리하는 요령을 알게 되어서 뭐 더 맛있게 음식을 즐길 수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시 하나 써주시면 돼요. 느낌 오죠? 뭔지. 근데 이제 판타지 같은 영화의 장점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건 취업으로 쓰는 거야. 자, 어드미티드리 쓰고 나서 however. 그렇지만 판타지 영화는 취업에 도움이 돼요. 이게 무슨 얘기지? 판타지가 왜 취업에 도움이 되지? 가면 판타지 영화들 보면서 창의성이나 이게 중요하죠. 창의성이나 상상력을 키울 수 있다. 창의성과 상상. 그잖아요. 크리에이티비티나 이미지네이션. 그러다 보면 회사에서 어때? 이런 사람들 좋아하죠. 창의성 있는 사람 쓰면 되죠. 예시 되게 편하죠. 우리 아버지 회사에서 지식과 창의성 그리고 상상력을 주로 본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1+1으로 쓰시는 게 훨씬 쉽고 또 빠르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혹시 이거 말고 기타 다른 아이디어가 궁금하다. 그럴 경우에 쓸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이 판타지 영화 쪽으로 또 쓰는 거야. 쓴 다음에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풍경, 장면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럼 우리가 거기에서 뭘 얻게 돼? 그렇죠.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감을 얻으면 우리가 좀 더 자극이 돼서 좀 더 열심히 하게 되겠죠. 일이나 공부 같은 것들. 그래서 영감을 얻는 쪽으로 쓰셔도 괜찮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1+1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마지막 주제 가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 이것도 좀 어려웠어요. 그죠? 나이 든 사람들이 젊은이들에 비해 더 도전하고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과 젊은이들이 있어요. 이들 중에 누가 더 위험을 감수하고 또 도전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누가 해야 돼요? 당연하죠. 젊은이들이 좀 더 도전해야겠죠. 네, 그게 쓰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도전하다 한 다음에 반대를 했죠. 즉 젊은이들이 도전해야 된다. 왜? 젊은이들이 도전하고 위험을 감수하면 어떤 능력을 키울 수 있냐면 취업이니까 problem solving skill,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취업에 도움이 된다. 아까는 뭐였어? 상상력과 창의성으로 취업에 도움이 되는 거고 이번에는 문제 해결 능력으로 취업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나이 든 사람은요? 일반적으로 나이 든 사람들은 직업이 있잖아요. 예, 대부분 자신의 어떤 커리어가 있으니까 젊은이들의 취업에 도움이 돼요.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낫겠죠. 다음 두 번째 아이디어는 동기부여. 동기부여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쓰느냐? 위험성과 도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촉진제가 되겠죠. 저거 한번 해봐야지. 챌린징 하는 거 이런 거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촉진제가 되어서 젊은이들을 좀 더 열심히 그렇죠? 일이든 공부든 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 나이 든 사람은 동기부여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럴 수 있는데 그 나이 든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안 써도 괜찮은데 뭐 굳이 얘기를 하자면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미 여러 가지 어떤 위험이나 도전 이런 것들을 기존에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위험이나 도전에 대해서 오히려 촉진제보다는 두려움이 더 클 수도 있다라고 써줘버리면 되는 거죠. 굳이 비교를 한다면. 그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물론 이게 좋다 나쁘다 전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근데 뭔가 이렇게 내가 도전할게요 그러면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좀 나이 드신 분들 항상 뭐라 그래? 야 그걸 왜 하냐? 그 쓸데없이 막 이런 말씀 하시잖아. 왜? 그게 위험한 거를 이미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런 거 상상하시면서 아무래도 젊은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도전이나 위험이 촉진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동기부여 같은 경우에 예시를 쓰게 되면 너 내 동생이 되게 태만하고 일에 대한 흥미를 잃었었는데 어떤 도전적인 일을 뭔가 하는 거야. 만약에 공부라면 대학생인데 흥미를 잃었다면 여기서 도전으로 뭘 하면 되냐면 전공을 하나 더 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내 동생이 공대인데 제2 전공으로 뭐 경제학을 선택했다. 이런 새로운 도전을 했더니 얘가 자극이 돼서 열심히 하더라.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이 직장인인데 흥미 잃었다 그러면 내 동생이 어떤 회사를 다니면서 흥미를 잃었었는데 직장을 때려치고 나서 사업을 시작했다. 위험하고 도전적이죠. 근데 그걸 하고 나서는 훨씬 더 그 일에 빠져갖고 열심히 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예시 하나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대학교면은 전공 이름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일 경우에는 어떤 일인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 소프트웨어 만드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직장이나 그런 어떤 사업에 대한 그 관련 그 주제가 뭐였는지 아이템이 뭐였는지를 같이 언급해 줘야만 예시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아시다시피 토플에서 독립형 같은 경우에 특히 예시의 디테일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 만능 에세이 중에 취업이나 건강 같은 경우에 디테일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시야라든지 스트레스 해소나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했던 동기부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디테일이 중요하니까요. 거기서 주제 관련해서 디테일 꼭 살려서 써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월달 내용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게 되겠죠. 일반 사회 주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6월달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주제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정부 관련 주제. 그 다음에 삼지선다가 요즘에 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삼지선다가 6월에는 좀 출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제 아시다시피 제 독립형 강의가 또 많이 있죠. 그래서 80플러스 정규 독립형에서 독립형 주제들 많이 있고 또 10강의 독립형 스킬 마무리 이거 굉장히 좋은 강의예요. 그래서 이거 꼭 보시고 그다음 이 외에 아까 얘기했던 거 문제풀이 제 강의들도 독립형을 다루고 또 실전에서도 독립형을 다루고 있으니까 최대한 많은 주제 접하면서 브레인스토밍하는 연습 하면 할수록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독립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첨삭입니다. 첨삭. 그래서 여러분들 온라인 첨삭 서비스 있잖아요, 우리. 그래서 그거 이용하셔갖고 온라인 첨삭을 좀 많이 최대한 좀 물론 비용은 들지만 그래도 그만큼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첨삭을 받아서 자신의 아이디어 내는 것에 대한 문제점 또는 표현이나 영작하는 데서의 어떤 문제점을 좀 찾아서 빨리 고쳐놔야 실제 시험에서는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점 잊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제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월 기출 인사이트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럼 6월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